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11%입니다. 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주들로부터 받은 돈, 거기다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번 돈을 합친 돈을 회계 용어로는 자기자본이라고 합니다. 이 자기자본에 비해서 빌린 돈이 얼마인지 따져보는 지표가 부채 비율인데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우리나라 상장회사들의 부채 비율이 지난 9월 말 현재 평균 111%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말보다는 4%포인트 이상 줄어든 수치인데요. 부채 비율이 111%면 밖에서 빌려온 돈을 자기 자본으로 언제든지 거의 갚을 수 있다는 의미니까 상장회사들의 재무 상태가 비교적 건전하고 안정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꼭 20년 전 1997년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을 당시에 그 당시 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평균 400%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빚들이 결국 도화선이 돼서 우리나라는 당시에 국제통화기금 IMF에 손을 빌려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됐지요. 부채가 과하면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그 당시 얻었기 때문일까요? 기업들의 무리한 차입 경영 관행은 요즘은 사라지고 재무 구조가 말씀드린 대로 튼튼하게 바뀌었습니다. 빚이 줄어든 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업을 일궈가는 원동력인 야성적 충동, 영어로는 애니멀 스피릿이 또 너무 사라져버린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빚은 꼭 적다고만 좋은 게 아닙니다. 투자할 곳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반작용이 이렇게 큰 건 당시 외환위기의 충격이 참 그만큼 컸다는 반증이겠지요. 11월 20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경제 뉴스들 정리해보는 뉴스 따라잡기 오늘도 준비 중이고요. 한 청취자께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할 때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문자를 보내오는데 이 문자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친절한 경제에서 알려드릴게요. 물과 공기를 섞어서 만드는 인공석유에 자동차 업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군요. 오늘도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노동이사제라고 하는 제도의 이야기가 요즘 경제면, 신문 경제면에 가끔 나오던데 노동이사제가 뭡니까? 노동이사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노조 쪽에서 추천한 이사를 선임한 이사를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주총에서 이제 뭐 선임 안건 등을 통해서 이사를 선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걸 거치지 않고 노동계 쪽에서 노동조합에서 이제 추천하는 인물 한 사람을 이사회에 넣을 수 있다,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이사들은 주주총회에서 이 사람을 우리 회사의 이사로 선임합시다라고 하면 주주들이 뭐 찬성 반대 표를 던져서 그래서 이사를 결정하고 그 중에서 누가 이제 대표이사가 돼서 경영을 하는 구조인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노조 쪽에서는 노조의 의견을 반영할 노동이사 한 명을 여기 더 넣겠습니다라고 하면 주총을 굳이 거치지 않고 그건 받아줍시다 하는 그런 제도라는 뜻이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계의 자리를 하나 이사회에 마련해 준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회사를 구성하는 인원들이 이제 경영진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주라는 구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주총을 통해서 선임하는 이사, 그리고 당연히 경영자가 참여하는 이사, 그리고 노동자가 추천하는 이사가 함께 회사를 견제하고 이끌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유럽 쪽에서 이 노동이사 제도를 도입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독일이 이제 좀 강하게 도입한 사례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이사회에 참여하려면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주주라는 것은 그 회사에 자기 돈 한 푼이라도 넣은 사람 을 주주라고 하는데 이제는 내 돈은 안 들어갔지만 내 노동력과 시간이 들어가고 있는 회사라면 나도 이사를 넣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관찰되는 제도겠네요.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지금 있는 것이고요. 아직 네. 도입은 안 돼 있고 예. 이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내년쯤부터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노동이사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밝히고 있는 상태인 거죠. 공공기관, 공기업들부터. 네네. 그런데 KB금융지주에서도 이 논란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KB금융지주는 노동이사 제도를 도입한 건 아니고요. 네. 노조 측이 그 회사의 주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우리사주라 그래서 노동자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을 근거로 주주 제안으로 노조 측에서 추천한 인사를 이번 주주총회에 사회이사 후보군으로 올렸고요. 네. 이게 이제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한 관심인데 국민연금이 네. 이번에 노조에서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연금이 그러면 노동이사 제도에 찬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언론에 같이 나오고 있는 그렇군요. 것이죠. 예. 노조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주주니까 노조이자 네. 주주니까 이사를 이런 사람을 이사로 넣읍시다라는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구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의결권이 0.1% 이상이면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 제안을 통해서 네. 의견들을 낼 수 있도록 바뀌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KB금융노조가 0.18%의 우리사주조합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노조가 이사 한 명을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는 분을 넣읍시다라고 하는 건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문제는 국민연금, 김치영 기자나 제 돈도 들어가 있는 국민연금이 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겠어요. 동의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차례 경험을 통해서 국민연금이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이 의결권이나 이런 걸 행사하는지 익히 네. 좀 알고 계실 텐데 작년에 이제 홍역을 치렀던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이 합병 과정에서 여기에 찬성하느냐 마느냐 이게 외압이 있었다 없었다 좀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그 기금운용위원회 안에 있는 투자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을 할 거냐 반대를 할 거냐. 근데 이게 논란이 좀 클 것 같고 내부에서 판단하기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 그 위에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라는 게 외부 인원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있거든요. 교수님들 뭐 예. 저 인사들 등등. 예, 그쪽에 올려서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 자문을 안 받았어요? KB금융지주의 이번에 주주총회 안건에 핵심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좀 논란이 좀 될 만한 게 하나가 이제 노동계에서 추천한 이사에 대한 선임권, 사회이사에 대한 선임권. 두 번째가 KB금융 회장의 계열사 인사권 배제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근데 노동계 추천 이사와 관련된 것은 내부의 그냥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네. 그 회장이 그 계열사들에 대한 어떤 인사권에 개입 못하게 하는 거 이거는 전문위원회에 올려서 또 이걸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언론의 의구심의 눈빛은 그건 거죠. 왜 둘 다 그러면 논란이 될 만한 거는 다 전문위원회에 올리지 하나는 알아서 결정하고 하나는 전문위원회에 올렸느냐. 네. 이거는 뭐 내부에서 그냥 전문위원회에 올리면 찬성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어디선가 외압을 받고 이렇게 한 것 아니야라는 의구심을 지금 좀 보내고 있는 것이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노조가 그냥 아무 지분도 없이 주장한 게 아니라 네. 노조도 0.1%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니 그분들이 사회이사 선임 안건을 내놓은 걸 굳이 뭐 우리가 항상 위원회에 올리면 그 많은 회사들 매년 주총회에 항상 이사들 이 사람 넣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동안 기계적으로 다 찬성해 왔는데 네. 굳이 이것만 우리가 반대해야 할 이유는 또 뭐냐라는 생각을 또 할 수는 있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그 절차상에 이제 의구심이 들어간 거는 제가 충분히 의구심을 보낼 수 있는 시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번 노동계에서 추천한 사회이사의 선임 안건을 가지고 이게 노동이사제를 그 국민연금이 찬성했다라고 보는 거는 너무 과도한 시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KB금융지주의 이사회 구성은 전원 9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노동계가 추천한 인물 한 사람이 들어갔다 그래서 경영권을 흔들 만큼의 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경영자들 입장이나 기업주들 입장에서는 노동계 인원이 이사회에 진입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있겠어요. 강력한 예. 입장들을 좀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현 정부의 스탠스가 다소
기업과 노동자 중에서는 노동자 편을 좀 들어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뭔가 일반적인 이야기가 나와도 약간 선글라스를 끼고 보는 시각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요. 아까 독일에서 제가 이제 이 노동이사 제도가 조금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에 지금 19개국이 노동이사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독일은 1951년부터 했으니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죠. 그러니까 예. 노동자를 경영의 한 축으로 인정을 하고 서로 이렇게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다만 독일의 좀 차이점은요. 이사회가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독일은. 그러니까 경영이사회하고 감독이사회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돼 있는데 네. 경영이사회에는 이 노동이사 제도가 포함이 안 되고요. 실무는 경영이사회에서 하고 예, 감독이사회라는 곳에 노동이사 제도가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하고 또 조금 약간 상황이 달라서 예. 독일이 다 하고 있으니 우리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좀 다른 이야기 좀 들어보죠. 수익형 부동산, 그러니까 월세 받는 부동산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한참 인기였는데 요즘에는 월세 받는 부동산의 평균 수익률이 4%대로 떨어졌다고요. 그만큼 사봐야 이제 월세가 별로 안 나온다는 뜻일 거고. 그렇죠. 뒤집어 말하면 가격 자체가 올랐다는 뜻일 수도 있네요. 월세는 제자리지만. 예, 맞습니다. 예. 두 가지 다인 것 같은데요. 이제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라는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은행에서 빌리는 돈도 값어치가 오르고 있는데 임대료를 내는 것도 동반해서 오르다 보니까 수익률이 이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전국 분양형 상가 연간 수익률이 5.2%에서 4.4%로 떨어졌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워낙 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짓는 오피스텔 상가들이 많았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서울 시내 상가가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2013년도에 2,910만 원에서 올해 4,171만 원으로 거의 40% 가까이 올랐거든요. 예. 그 얘기는 결국에는 돈 빌려서 상가 샀더니 그렇겠어요. 예. 분양금이 훨씬 더 많이 든다 이런 똑같이 얘기가 100만 원 월세 나오는 상가의 가격 자체가 올라서 그렇죠. 이 돈 주고 사봐야 이제 수익률은 별로 안 나오는 상황이네요. 그나마 조금 오피스텔이 나왔었는데 오피스텔도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게 내년 내후년에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지어져서요. 7만 실 이상 이제 물량이 쏟아지게 돼 있거든요. 내년에도 네. 한 7만 2천 실, 내후년에도 7만 한 500실 정도가 쏟아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공실률도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네. 이쪽 부분도 좀 위험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도 작년 말에 5.46%에서 지금 올해 9월 기준으로 4.94%로 떨어진 것으로 나와서 수익형 부동산이다 그래서 노후 대비로 덥석 사셨다가는 네. 잘못하면 큰 고생을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게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은행 이자가 워낙 아직 낮으니까 네.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 나으면 최소한 이 오피스텔 가격이 안 떨어진다는 가정이라면 오피스텔 사서 월세 받는 게 나은데 네. 김치영 기자 지적한 대로 가격이 꼭 안 떨어질 거냐 하는 생각해 볼 문제지요. 그렇죠. 예. 편의점 점주들이 야간 영업을 안 해도 되도록 해달라면서 편의점 본사하고 협상을 진행 중인 모양이네요. 편의점 가맹점주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본사들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당장 이 야간 영업을 하기 힘들다라고 이제 안 하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이유는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률 때문에 야간에 고용하는 인원에 대한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게 첫 번째 요인인 것 같습니다. 문 닫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사실 법적으로 야간 영업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야 야간 영업 시간을 편의점을 보통 새벽 1시에서 6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6개월간 만약에 해당 시간대에 영업 손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영업 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시간 단축은 해주되 편의점 쪽에서는 본사 쪽에서는 뭐 지원하던 무슨 뭐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삭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 말고 이걸 더 줄이든지, 그러니까 뭐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동안 뭐 손실이 계속 난다 그러면 해주든지 아니면 아예 영업을 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편의점주가 판단해서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안 할 수 있도록 좀 더 쉽게 법을 바꿔달라는 뜻이네요. 예, 자율적으로 좀 해달라. 본사하고 협상하는 것 플러스 공정위에서도 이런 것과 관련된 규정을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이건 법 개정 사항이다 보니 그거보다 당장 내년 1월부터 본인들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사하고 지금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본사에서도 그럽시다. 어차피 뭐 안 남는 거 문 열어봐야 뭐 우리도 좋을 게 없습니다 하면 괜찮은데 네. 사실은 야간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인건비는 오로지 편의점 주가 다 부담하도록 가맹점 법이 되어 있다 보니 그렇죠. 본사 입장에서는 아니 인건비 오른 건 편의점 주의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야간에 영업해서 문 열어놓으면 뭐 과자 한 봉지라도 더 팔릴 거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매출이 늘어나서 이익이 늘어나는데 갑자기 장사 안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본사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사에서는 이제 힘들다는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편의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간 영업을 포기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한 개라도 더 팔리면 본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니까 들어주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접점을 찾는 게 무인 점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실제로 지금 세븐일레븐하고 뭐 이마트 24에서 무인 점포를 뭐 3곳, 뭐 4곳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뭐 야간이라도 무인만으로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흔히 말하는 뭐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라는 부분으로 또 이게 근거로 작용할 것 같아서 일자리도 줄어들긴 하겠는데 예. 당장은 인건비를 편의점 점주와 본사가 부담을 같이 하는 구조로 계약을 바꾸든가 네. 그런 구조로 가야만 서로 이해관계가 비슷해지지. 본사 입장에서는 자판기 아닙니까? 편의점이. 네. 가만히 두면 작동하는 자판기인데 자판기가 새벽 2시부터 6시까지는 혼자 꺼지겠다고 하는 거니까 본사 입장에서도 싫겠지요. 구조 자체가 좀 뭔가 개선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사하고 편의점주하고 이게 결국엔 상생이잖아요. 여기가 죽으면 본사도 죽는 거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 고쳐지면 좋은데 불똥을 역설이라 그래서 야 이렇게 그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일자리가 줄어들잖아. 무인점포로 다 바꿔버릴 거야. 이렇게 가면 사실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뭐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또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예요. 임금은 올려야 하고 임금이 올라가면 일자리 준다고 하니 맞습니다. 그 중간에 그 절벽을 빨리 좀 극복해야 될 텐데.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정성윤 씨가 무슨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려고 하면 회원 가입하는 과정에 본인 인증용 문자가 내 휴대폰으로 날아오던데 그 문자 보내는 비용은 누가 내요? 통신사가 냅니까? 아니면 가입하려는 내가 냅니까? 아니면 회원 가입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이트 주인이 내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인 확인 문자 비용은요, 회원 가입받는 그 사이트 주인이 냅니다. 그게 합리적이겠죠? 물론 내가 그 사이트 회원에 가입하고 싶어서 인증받는 거니까 나보고 부담하라고 해도 말이 되기는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웹사이트 주인이 내고 있습니다. 회원이 많아지면 그쪽이 좀 더 득본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모양이죠. 예. 청취자 김유석 씨 질문은요. 똑같은 대출인데 은행에서 받으면 대출이라고 하고 카드사에서 받으면 무슨 론이라고 하고 또 자동차 살 때 빌리는 돈은 무슨 캐피탈이라는 이름이 붙던데 각각의 차이가 뭐냐 하는 질문 주셨네요.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은 대출이고 다 같은 의미입니다. 뭐 채소나 야채나 똑같은 뜻이듯이 다 같은 용어인데 카드 대출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뉘앙스가. 그래서 카드론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것 뿐이고요. 또 카드론도 처음에는 세련돼서 세련되게 느껴지지만 자꾸 사용하다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이면 또 업계에서는 새로운 용어를 찾겠죠. 청취자 최우진 씨는요. 부동산 지도를 보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 이렇게 그어져 있는 곳도 있고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써 있는 곳도 있던데 둘의 차이는 무엇이며 이렇게 지정되면 그 동네는 곧 재개발이 된다는 뜻입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주거환경개선지구나 재정비 촉진지구나 모두 정부에서 보기에 이 동네는 집들이 낡아서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지정한 곳이기는 한데 그렇게 그냥 지정만 해놨을 뿐 그 이후에 정부가 뭘 해주거나 하는 게 없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모두 그 동네 주택 소유주들이 그들이 돈을 내고 그들이 위험도 부담하고 불편도 감수하고 또는 그렇게 해서 다시 허물고 짓자 그리고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과정에서 정부가 뭘 해주는 건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과정에서 정부 자금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정부가 주거환경개선지구든 재정비 촉진지구든 지정을 해봐야 그게 그 동네가 재개발이 더 쉽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투자하시려고 하면 이런 지구로 지정돼 있으니까 되겠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정부에서
책상에서 지도 놓고 들여다보면서 이 동네는 좀 재개발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상상해서 그리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재개발이 더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지정이 안 됐다고 이 동네는 재개발 안 되겠구나 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월요일 재테크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손에 잡히는 경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나 이거 궁금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신 질문들 위주로 오늘은 김현우 소장께 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요. 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연말정산용. 예.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연금저축보험도 있고 뭐 연금저축펀드도 있고 그렇죠. 뭐 은행에다 가입하는 것도 있고. 예. 그런데 이거를 다른 금융회사로 좀 옮기려고 하나 봐요. 예를 들면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건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 예. 그럼 연금저축펀드로 가입해도 연말정산은 똑같이 혜택이 있으니까 네.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넘어갈 때 뭘 좀 떼는 게 많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질문이네요. 네. 일단은 이 옮기는 제도를 계좌 이체 제도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뭐 계좌 이전 제도 뭐 말이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근데 네. 그 세 개 중에 마음에 드는 곳으로 중간에 옮겨갈 수 있다라는 제도인데 만약에 연금저축을 중간에 납입을 하다가 깨게 되면 저 이거 필요 없어요. 해지할래요 하게 되면 그 이전에 받았던 세금 혜택을 토해내야 됩니다. 연말정산 혜택 다시 토해낸다는 근데 거죠. 그 토해내는 금액이 지금 현재 깨는 시점에 쌓인 총 적립금의 16.5%를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손해죠. 그래서 옮겨가는 게 유리한데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 사실상 깨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납입을 하든 안 하든지요. 깨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토해낼 건 없는데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공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수수료요? 펀드나 신탁은 어떤 계약 관계가 아니라서 그냥 넘겨주는데 보험은 그 보험과 가입자 간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 이거 보험 그만두고 신탁으로 넘어갈래요라고 한다면 세금은 안 떼지만 그 보험사와 맺은 계약 파기에 대한 페널티를 물거든요. 이게 일반 보험도 초기에 깨면은 수수료를 좀 많이 떼이는 게 당신 10년 동안 가입하기로 해놓고서 왜 3년 만에 깨세요? 앞으로 7년 동안 내실 수수료 저희가 일부 더 떼일게요. 이런 느낌의 수수료를 이 연금저축보험에서도 차감을 합니다. 그래서 옮기다 보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그 수수료를 떼질 않는데 중간에 좀 일찍 계약을 파기했다라고 한다면 떼는데 요 기간이 보통 넉넉 잡아서 한 7년 정도. 납입 기간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이 기간을 못 채우고 움직이면 보험사에서 수수료를 더 뗍니다. 원래 적금은 붙다가 중간에 약속을 깨면 이자는 덜 주거나 안 줘도 원금은 주는데 보험회사는 원금도 안 줄 수 있다는 그 원칙이 룰이 여기도 적용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이거 붙다가 연말정산용이라고 해서 붙다가 갑자기 회사를 안 다니게 될 수도 있고 잠시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조차 부담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 그럼 못 붙겠다 또는 연말정산에 도움이 올해는 안 되네 내가 회사를 안 다녀서 그러면 이걸 이제 깨고 싶거나 안 넣고 싶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깨면 뭐 손해를 보죠. 손해를 많이 본다 하니 그걸 정부에서 떼어간다 하니 잠깐 안 넣을 방법은 없어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판매된 보험 대부분 중지가 안 되고요. 최소로 줄이는 게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줍니다. 근데 최근에 일부 보험사에서 나온 상품은 그런 사유에 따라서 중지도 일부 가능하기도 하고요. 근데 대부분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탁이나 펀드 상품은 중단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요, 그건? 그래서 뭐 보험 넣치다가 잠깐 휴직을 하게 됐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뭐 펀드로 옮겨놨다가 혹은 신탁으로 옮겨놨다가 중단을 하시고 다시 개시를 하셔도 되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보죠.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계시다. 병원 가서 나오는 병원비 보험회사에서 주는. 그런데 이게 보험료가 이제 가입할 때마다 매번 오르는데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높으면 오른다고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손해율 낮은 보험회사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손해율이라고 하는 게 특정 보험사 전체의 손해율을 가지고 내 보험료가 결정되는 거냐 아니면 그 같은 보험사라도 내가 가입한 상품이 따로 있을 테니 그 상품 자체의 손해율이 높으면 내가 나중에 나와 가입자들이 같이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냐 이런 질문이네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단하신데요. 일단은 네. 물론 손해율이라는 건 보험사별로 다 다르죠. A보험사, B보험사, CC보험사 다 다른데 네.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보장의 범위도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걸 일일이 상품별로 적용할 수는 없고요. 네. 크게 두 그룹으로 분리를 하는데 2009년 7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표준화 전에 실손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입한 표준화 이후 실손 이렇게 두 그룹으로 관리를 합니다. 예. 보험사가 그래서 그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전끼리 따로 나눠서 보험사 안에서도 두 개로 나누는 두 거죠. 팀으로 나눠서 네. A그룹, B그룹에 적용하는 인상률이 다르다는 거네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상품별로 다 쪼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크게 두 그룹이라는 거고 네. 이걸 확인해 보니까 뭐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나 규제 같은 건 없는데 지금까지는 통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실손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이 그룹만 질문이 있다. 참 예. 좋은 질문인 것이 실손보험을 그럼 가입을 할 때 네. 실손보험이라는 건 이제 그 어떤 회사에 가입해도 혜택은 똑같잖아요. 예. 자동차 보험처럼.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보험료 덜 올라갈 회사를 고르는 게 요령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안 올랐던, 덜 올랐던. 근데 어떤 회사가 그럼 다음에 보험료를 덜 올릴 것인가를 가만히 보면 예. 손해율 낮은 회사를 골라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이라도? 그게 가장 현명하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건데 도대체 보험회사를 그럼 고를 때 예. 보험회사 자체의 손해율을 보고 골라야 됩니까? 라는 질문인데 네. 그거는 옳은 요령이죠. 예, 옳은 요령입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가입할 때 과거에 얼마나 인상했는지 이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물론 이걸 공시할 때 전과 후로 나눠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줄 때 예. 아주 까다롭게 구는 보험회사가 손해율은 낮겠죠. 손해율은 낮겠죠. 근데 내가 잘안 보험금을 주니까. 탈 때는 좀 불편하긴 하겠으나 예. 보험료는 덜 오르겠다. 네. 알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은행에 가니까 은행 예금을 하러 갔더니 예. 예금을 하지 마시고 전단체라고 하는 걸 사시면 좋습니다라고 은행원께서 권하시더라고. 네. 전단체가 뭡니까? 이런 질문 보내오셨네요. 전단체는 요즘에 줄임말 많이 쓰죠. 전자 단기 사채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비교적 만기가 좀 짧은 사채인데요. 만기가 보통 이제 요건상에는 1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해보면 2일 이틀짜리도 있고 한 뭐 네. 1년 이내까지 다양한데 통상 이렇게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권하는 상품들을 보면 3개월 정도가 일반적이더라고요. 90일, 91일물. 그래서 기존의 뭐 기업 어음이랑 조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 어음에 투자하는 거다. 네네. 이 기업 믿고 그냥 돈 한 2, 3개월 빌려준다. 그렇게 보시면 간편하죠. 기업 어음하고 비슷한 거면 기업 어음이라고 이름을 짓지 왜 전단체라고 또 다른 이름을 만들었어요? 네, 이거는 기업 어음하고 좀 많이 다른데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지만 일단 전자라는 말이 붙었죠. 그러니까 전자 등록 방식으로만 발행이 됩니다. 실물이 없어요. 기업 어음이 아니요, 전단체는. 실물이 없고 전자 방식으로만 발행이 되고 기업 어음은 무조건 실물 발행이 원칙입니다. 보시면 뭐 수표같이 생긴 것들. 알겠어요. 예, 그래서 위변조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전단체는 없다. 뭐 여러 가지 장점도 갖고 있는데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뭐 기업에다 돈 빌려주는 건 어음이나 전단체는 똑같다 똑같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잠깐 돈이 필요하면 네. 야 기업 어음을 좀 찍어서 우리 회사 기업 어음을 좀 사시라고 해. 네. 그렇게 해서 돈을 조달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전자 단기 사채라는 걸 찍어서 네. 뭐 찍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전자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하니 예, 예탁 결제원 통해서 발행을 하죠. 그걸 찍어서 풀든 회사 입장에서는 똑같은데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전단체가 비용이 훨씬 더 절감이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전단체를 발행을 하는 게 좀 많고요. 예, 그렇군요. 그럼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은행보다는 불안할 것 같은데 네. 그 기업 중간에 3개월 사이에 또 망하면 못 받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자가 높겠군요. 이자가 은행보다 조금 높긴 한데 보통 보면 신용 등급별 그리고 만기별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낮으면 분명히 이자가 높겠죠. 기업의 신용 등급이 오래 빌리면 또 이자가 높을 텐데 보통 신용 등급이 A1이 제일 높은 거고 네. A2, A3, B, C, D 해서 크게는 5그룹으로 나눕니다. 근데 요즘 나온 전단체를 보니까 만기가 한 3개월 남은 전단체 중에서 A2 플러스 정도가 한 연 2%. 네. 이 정도 나오고요. 예금보다 약간 높죠. 그리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A2 등급이 2.5%. 이거보다 두 단계 낮은 A3 제로 등급은 3%대 초반 정도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예. 이거는 근데 은행에서 예. 이거를 예금을 하러 갔더니 예. 예금하시느니 이거 사세요라고 하면 네. 그 말은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그걸 대출해서 가져가는 예대 마진 네. 이게 은행의 마진일 텐데 그렇죠. 그것보다는 이 전자 단기 사채 팔아서 수수료 받는 게 더 높으니까 이걸 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행원께서. 네,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아보니까 예. 1억 정도 권유를 하게 되면 은행에 떨어지는 수수료는 뭐
전단체마다 다르지만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예. 그런데 예대 마진 보통 보니까 순이자 마진이 한 1% 되잖아요. 네, 1% 중반 정도 되는 거 보면 이게 훨씬 더 적은데 아마 그런 걸 거예요. 1년 정도는 예금을 부어야 되잖아요. 네. 중간에 깨면 그 이자도 안 주고. 근데 전단체는 고객이 손님이 오셔가지고 한 3, 4개월 정도 불릴 거 뭐 없을까요? 네, 그 이상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아마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밖에 없으니 권했을 네. 겁니다. 1년 미만 잠깐 돈 좀 넣어뒀다고 뽑을 수 있는 거는 뭐냐? 네. 되게 우리는 CMA나 MMF나 그런 거 생각하는데 네. 그거는 하루나 이틀 맡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한 3, 4개월 정도는 묻어놔야 되는데 1년까지는 아닌 중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품도 있었네요. 잘 배웠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전에는 자동차라고 하면 휘발유로 가는 거지? 라는 생각까지가 상식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전기로 가는 것도 나오고 수소로 가는 것도 곧 상용화된다고 하죠. 그런데 또 전기나 수소 말고 인공석유라는 걸 자동차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인공석유에 대해서 배워보죠. 오토타임스 권용주 자동차 전문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공석유가 뭐예요? 그냥 석유는 땅에서 캐는 네. 질퍽하고 새카만 그쵸, 원유를 크루드 오일이라고 하죠. 그 정제해서 만드는 건데 네. 인공석유는 어떻게 만듭니까? 인공석유는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인공이 개념이 중요한데 네. 그 인공이라는 건 바로 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자동차 회사가 수소를 가지고 산소랑 반응을 시켜서 거기서 나온 전기를 가지고 지금 구동되는 게 수소 전기차라고 얘기해서 네. 최근에 뭐 수소 시대 열자 하는 거 그런 수소 개념인데 자동차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는 똑같은 수소인데 그 수소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반응을 시켜서 액체 상태의 연료를 만들어냅니다. 그 연료를 그냥 지금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자동차 내연기관에 동일한 방식으로 넣어서 태워버리면 네. 동력이 만들어지고 나오는 배출가스는 크게 줄어든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럼 자동차가 수소를 싣고 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인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유회사처럼 네. 공장을 하나 만들고 네. 거기에서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서 뭔가 액체인 인공석유를 만들어서 그걸 자동차에서 주유소에서 넣듯이 넣는다는 겁니까? 수소하고 이산화탄소를 반응을 시켜서요. 네. 한 가지의 또 화학 과정을 거친 후에 그 액체 상태로 만든 다음에 연료처럼 그냥 쓰는 걸 말합니다. 아, 그러면 자동차는 똑같이 주유소에 가서 그렇죠. 인공석유 넣어주세요 하면 그렇죠. 그냥 액체가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어서 자동차 회사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연비나 이런 것도 뭐 나름 괜찮으니까 주목을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자동차에 넣고 시험을 해봤더니 네. 연비도 기존의 휘발유나 디젤하고 큰 차이가 없고 네. 대신 배출가스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수소라는 연료가 베이스가 되니까 네. 수소를 직접 태우는 거잖아요. 수소에 이산화탄소 반응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든 거를 태웠더니 매연가스 안 나오더라. 그렇죠. 그거를 이제 총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직접 원유를 캐서 전기를 만들고 이런 모든 과정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네. 그냥 만들어서 태우는 게 전기로 바꾸는 것보다 총 배출량이 더 적더라는 거예요. 뭐의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그렇죠. 네, 토탈 배출량이 적어서 그리고 이제 이건 액체 상태의 인공석유이기 때문에 기존의 저장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기존의 그렇겠어요? 주유소 인프라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정유회사가 그냥 그거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이게 정유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접근 방식은 지금 화학회사들이 접근하고 있는 거죠. 뭐 만들 수 있는 회사들 네. 그런 회사들일 테니까. 결국은 그럼 석유캐서 만드는 거하고 비교할 때 네.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가 관건일 텐데. 비용은 비싸죠. 얼마나 들어요? 지금 리터당 한 1,800원, 1,900원 정도 합니다. 아, 이거 쓰려면 그럼 정부가 보조금 줘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친환경차는 보조금을 주고 있고 그걸 쓰기 위해서 계속 추가로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비용을 이 연료에다가 보조금을 주면 그 가격은 얼마든지 낮출 수 있다. 차라리 기존의 인프라를 쓰면서 네. 대한연료를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접근이 시작된 말은 거죠. 되겠습니다. 네. 보조금 주기 싫으면 아니면 휘발유나 경유 가격을 한 2,000원으로 올리면 네. 1,800원짜리 이게 더 잘 팔릴 테니 뭐 그거나 비슷하기도 그렇죠. 할 거고. 네네네. 알겠어요. 조만간 나온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상상 속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까? 나왔습니다. 만들었어요? 네, 이미 독일에서는 시범
공급을 끝냈고요. 예. 내년에 자동차 회사가 이게 화학 회사도 아니고 예. 한 자동차 회사가 우리가 이제 이 공장을 지어서 연간 40만 리터를 생산해서 자기들이 만드는 디젤 차에 그냥 연료로 보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우리 차 사면 이거 넣고 달릴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렇죠. 그 자동차 회사가 직접 이제 에너지 사업에도 이제 뛰어드는 그런 형국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차세대 연료를 쓰는 자동차들이 경쟁이 다양한 거네요. 대체로는 전기차 쪽으로 몰리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네. 전기차도 요즘 한 번 주행하면 꽤 오래 달릴 수 있는 전기차들도 매번 나오는 것 같고. 그렇죠. 세대가 바뀌면 계속 주행거리가 2배씩 늘어나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동차 회사가 이렇게 블루크루드라고 하는 인공석유에 주목하는 이유는 어쨌든 내연기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 자기들은 연료를 바꿔서 친환경에 대응을 하고 싶은 거고요. 이 에너지 회사는 에너지를 아예 통째로 바꿔서 내연기관을 없애버리고 그 네. 시장에 뛰어들고 싶은 그런 서로의 욕구가 충돌을 알겠어요. 하는 거죠. 그동안 엔진 기술 많이 쌓아놓은 업체는 전기차 시대가 오면 그렇죠. 아니 배터리에다 전선 넣고 타이어 연결하면 나가는 거니 우리의 노하우가 다 사라지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연료 쪽에다 주목을 하는 거고. 알겠어요. 네. 근데 우리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동차 회사는 아예 지금부터 전기차 만들자 우리는 네. 내연기관 만들어봐야 유럽 자동차, 미국 자동차보다 잘 만들 일 없으니 네. 라는 전략인 게 이해가 되는데 네. 코리아, 한국은 네. 내연기관 차도 뭐 독일, 유럽, 미국보다는 뭐 일본보다는 조금 뒤지는 것 같고 네. 그렇다고 전기차로 가기에는 약간 노하우가 좀 아쉽고 네. 어디로 가죠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같은 경우가 좀 애매한 경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주도해가지고 글로벌 시장을 표준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 블루크루드가 떠오르면 이것도 해야 되고 네. 수소 전기차가 떠오르면 이것도 역시 뭐 지금 가고 있지만 해야 되고 전기차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에너지 또는 어떤 동력계가 주력이 될지 뭘 모르겠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에 다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는, 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네. 결국 같은 회사들이니까 수소 쪽을 밀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제대로 못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수소가 이제 순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소를 쓰고 다시 배출가스 나오는 게 물이기 때문에 네. 다시 분해해서 또 수소 쓰고 또 물 나오고 이게 순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 접근을 하는 거고요. 수소차라는 건 그럼 LPG통을 차에다 싣고 다니는 LPG 차처럼 네. 수소통을 싣고 다니는 수소 탱크를 개념입니까? 싣고 다닙니다. 네, 수소 탱크에다가 기체를 넣어서 네. 산소하고 반응을 시켜서 반응할 때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구동을 하고 그 배출가스는 가스라기보다는 이제 배출 물질이 물만 나오는 거죠. 네. 네, 그 물을 다시 태양으로 얻은 전기로 분해를 하고 다시 또 수소를 쓰고 인공석유도 수소를 만드는 과정까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섞으니까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더 뛰어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셋 중에서 결국은 한쪽으로 갈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수소 충전소도 만들고 주유소도 그대로 두면서 전기 충전소도 계속 운영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복잡하죠. 예. 네. 어디로 갈까요? 그거 맞춰야 되는 건데 다들 그러면 차세대는 전기차로 갈 거냐? 아니면 오늘 소개해 주신 인공석유가 주로 주력이 될 거냐? 아니면 자동차에다 수소통 싣고 다닌다는 수소 방식의 자동차가 미래 자동차의 주력이 될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봅니까? 공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사실 공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내연기관을 가지고 기존의 화석 연료에다가 세액을 많이 붙여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전되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먼저 어떤 연료나 어떤 에너지를 앞으로 확산시켜 갈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글쎄요. 정부 입장에서는 피곤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렇겠어요. 내버려 두면 휘발유 경유에서 석유 그러니까 세금 잘 걷히는데 그렇죠. 이거 바뀌면 또 결정해야 되고 고민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 결론이군요. 오토타임즈 권영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부터 MBC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지요. 손에 잡히는 경제도 이번 주부터 주말 방송 다시 시작합니다. 트렌드 리포트, 스포노믹스, 손경제 북클럽, 기자 수첩 등등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주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우리사주라 그래서 노동자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을 근거로 주주 제안으로 노조 측에서 추천한 인사를 이번 주주총회에 사회이사 후보군으로 올렸고요. 네. 이게 이제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한 관심인데 국민연금이 네. 이번에 노조에서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연금이 그러면 노동이사 제도에 찬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언론에 같이 나오고 있는 그렇군요. 것이죠. 예. 노조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주주니까 노조이자 주주니까 이사를 이런 사람을 이사로 넣읍시다라는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구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의결권이 0.1% 이상이면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 제안을 통해서 네. 의견들을 낼 수 있도록 바뀌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KB금융노조가 0.18%의 우리사주 조합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노조가 이사 한 명을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는 분을 넣읍시다라고 하는 건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문제는 국민연금, 김치영 기자나 제 돈도 들어가 있는 국민연금이 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겠어요. 동의하는 네. 분위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차례 경험을 통해서 국민연금이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이 의결권이나 이런 걸 행사하는지 익히 네. 좀 알고 계실 텐데 작년에 이제 홍역을 치렀던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이 합병 과정에서 여기에 찬성하느냐 마느냐 이게 외압이 있었다 없었다 좀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그 기금운용위원회 안에 있는 투자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을 할 거냐 반대를 할 거냐. 근데 이게 논란이 좀 클 것 같고 내부에서 판단하기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 그 위에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라는 게 외부 인원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있거든요. 교수님들, 뭐 예. 저 인사들 등등. 예, 그쪽에 올려서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번에는 근데 그 자문을 안 받았어요? KB금융지주의 이번에 주주총회 안건에 핵심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좀 논란이 좀 될 만한 게 하나가 이제 노동계에서 추천한 이사에 대한 선임권, 사회이사에 대한 선임권. 두 번째가 KB금융 회장의 계열사 인사권 배제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근데 노동계 추천 이사와 관련된 것은 내부의 그냥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네. 그 회장이 그 계열사들에 대한 어떤 인사권에 개입 못하게 하는 거 이거는 전문위원회에 올려서 또 이걸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언론의 의구심의 눈빛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노동이사제라고 하는 제도의 이야기가 요즘 경제면, 신문 경제면에 가끔 나오던데 예. 노동이사제가 뭡니까? 노동이사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노조 쪽에서 추천한 이사를 선임한 이사를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주총에서 이제 뭐 선임 안건 등을 통해서 이사를 선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이걸 거치지 않고 노동계 쪽에서 노동조합에서 이제 추천하는 인물 한 사람을 이사회에 넣을 수 있다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이사들은 주주총회에서 이 사람을 우리 회사의 이사로 선임합시다라고 하면 주주들이 뭐 찬성 반대 표를 던져서 그래서 이사를 결정하고 그 중에서 누가 이제 대표이사가 돼서 경영을 하는 구조인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노조 쪽에서는 노조의 의견을 반영할 노동이사 한 명을 여기 더 넣겠습니다라고 하면 주총을 굳이 거치지 않고 그건 받아줍시다 하는 그런 제도라는 뜻이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계의 자리를 하나 이사회에 마련해 준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회사를 구성하는 인원들이 이제 경영진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주라는 구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주총을 통해서 선임하는 이사, 그리고 당연히 경영자가 참여하는 이사, 그리고 노동자가 추천하는 이사가 함께 회사를 견제하고 이끌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유럽 쪽에서 이 노동이사 제도를 도입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독일이 이제 좀 강하게 도입한 사례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이사회에 참여하려면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주주라는 것은 그 회사에 자기 돈 한 푼이라도 넣은 사람을 주주라고 하는데 이제는 내 돈은 안 들어갔지만 내 노동력과 시간이 들어가고 있는 회사라면 나도 이사를 넣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관철되는 제도겠네요.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지금 있는 것이고요. 아직 네. 도입은 안 돼 있고 예. 이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내년쯤부터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노동이사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밝히고 있는 상태인 거죠. 공공기관, 공기업들부터. 네네. 그런데 KB금융지주에서도 이 논란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KB금융지주는 노동이사 제도를 도입한 건 아니고요. 네. 노조 측이 그 회사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11%입니다. 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주들로부터 받은 돈, 거기다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번 돈을 합친 돈을 회계용어로는 자기자본이라고 합니다. 이 자기자본에 비해서 빌린 돈이 얼마인지 따져보는 지표가 부채 비율인데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우리나라 상장회사들의 부채 비율이 지난 9월 말 현재 평균 111%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말보다는 4%포인트 이상 줄어든 수치인데요. 부채 비율이 111%면 밖에서 빌려온 돈을 자기 자본으로 언제든지 거의 갚을 수 있다는 의미니까 상장회사들의 재무 상태가 비교적 건전하고 안정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꼭 20년 전 1997년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을 당시에 그 당시 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평균 400%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빚들이 결국 도화선이 돼서 우리나라는 당시에 국제통화기금 IMF에 손을 빌려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됐지요. 부채가 과하면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그 당시에 얻었기 때문일까요? 기업들의 무리한 차입 경영 관행은 요즘은 사라지고 재무 구조가 말씀드린 대로 튼튼하게 바뀌었습니다. 빚이 줄어든 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업을 일궈가는 원동력인 야성적 충동, 영어로는 애니멀 스피릿이 또 너무 사라져버린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빚은 꼭 적다고만 좋은 게 아닙니다. 투자할 곳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반작용이 이렇게 큰 건 당시 외환위기의 충격이 참 그만큼 컸다는 반증이겠지요. 11월 20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경제 뉴스들 정리해보는 뉴스 따라잡기 오늘도 준비 중이고요. 한 청취자께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할 때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문자를 보내오는데 이 문자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친절한 경제에서 알려드릴게요. 물과 공기를 섞어서 만드는 인공석유에 자동차 업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군요. 오늘도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온다는 뜻일 거고. 그렇죠. 뒤집어 말하면 가격 자체가 올랐다는 뜻일 수도 있네요. 월세는 제자리지만. 예, 맞습니다. 예. 두 가지 다인 것 같은데요. 이제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라는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은행에서 빌리는 돈도 값어치가 오르고 있는데 임대료를 내는 것도 동반해서 오르다 보니까 수익률이 이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전국 분양형 상가 연간 수익률이 5.2%에서 4.4%로 떨어졌다 이런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워낙 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짓는 오피스텔 상가들이 많았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서울 시내 상가가 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2013년도에 2,910만 원에서 올해 4,171만 원으로 거의 40% 가까이 올랐거든요. 예. 그 얘기는 결국에는 돈 빌려서 상가 샀더니 예. 분양금이 훨씬 더 많이 든다 이런 얘기가 똑같이 100만 원 월세 나오는 상가의 가격 자체가 올라서 그렇죠. 이 돈 주고 사봐야 이제 수익률은 별로 안 나오는 상황이네요. 그나마 조금 오피스텔이 나왔었는데 오피스텔도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게 내년 내후년에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지어져서요. 7만 실 이상 이제 그 물량이 쏟아지게 돼 있거든요. 내년에도 네. 한 7만 2천 실, 내후년에도 7만 한 500실 정도가 쏟아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공실률도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네. 이쪽 부분도 좀 위험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도 작년 말에 5.46%에서
지금 올해 9월 기준으로 4.94%로 떨어진 것으로 나와서 수익형 부동산이다 그래서 노후 대비로 덥석 사셨다가는 네. 잘못하면 큰 고생을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게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은행 이자가 워낙 아직 낮으니까 네.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 나으면 최소한 이 오피스텔 가격이 안 떨어진다는 가정이라면 오피스텔 사서 월세 받는 게 나은데 네. 김치영 기자 지적한 대로 가격이 꼭 안 떨어질 거냐는 생각해 볼 문제지요. 그렇죠. 예. 편의점 점주들이 야간 영업을 안 해도 되도록 해달라면서 편의점 본사하고 협상을 진행 중인 모양이네요. 편의점 가맹점주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본사들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당장 이 야간 영업을 하기 힘들다라고 이제 안 하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이유는 내년에 그 최저임금 인상률 때문에 야간에 고용하는 인원에 대한 임금이나 이런 부분의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게 첫 번째 요인인 것 같습니다. 문 닫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건 거죠. 왜 둘 다 그러면 논란이 될 만한 거는 다 전문위원회에 올리지. 하나는 알아서 결정하고 하나는 전문위원회에 올렸느냐. 네. 이거는 뭐 내부에서 그냥 전문위에 올리면 찬성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어디선가 외압을 받고 이렇게 한 것 아니야라는 의구심을 지금 좀 보내고 있는 것이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노조가 그냥 아무 지분도 없이 주장한 게 아니라 네. 노조도 0.1%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니 그분들이 사회이사 선임 안건을 내놓은 걸 굳이 뭐 우리가 항상 위원회에 올리면 그 많은 회사들 매년 주총에 항상 이사들 이 사람 넣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동안 기계적으로 다 찬성해 왔는데 네. 굳이 이것만 우리가 반대해야 할 이유는 또 뭐냐라는 생각을 또 할 수는 있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그 절차상에 이제 의구심이 들어간 거는 제가 충분히 의구심을 보낼 수 있는 시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번 노동계에서 추천한 사회이사의 선임 안건을 가지고 이게 노동이사제를 그 국민연금이 찬성했다라고 보는 거는 너무 과도한 시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KB금융지주의 이사회 구성은 전원 9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노동계가 추천한 인물 한 사람이 들어갔다 그래서 경영권을 흔들 만큼의 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경영자들 입장이나 기업주들 입장에서는 노동계 인원이 이사회에 진입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강력한 입장들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현 정부의 스탠스가 다소 기업과 노동자 중에서는 노동자 편을 좀 들어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뭔가 일반적인 이야기가 나와도 약간 선글라스를 끼고 보는 시각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요. 아까 독일에서 제가 이제 이 노동이사 제도가 조금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에 지금 19개국이 노동이사 제도를 그 시행을 하고 있고요. 독일은 1951년부터 했으니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죠. 그러니까 예. 노동자를 경영의 한 축으로 인정을 하고 서로 이렇게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다만 독일의 좀 차이점은요. 이사회가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독일은. 그러니까 경영이사회하고 감독이사회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돼 있는데 네. 경영이사회에는 이 노동이사 제도가 포함이 안 되고요. 실무는 경영이사회에서 하고 예. 감독이사회라는 곳에 노동이사 제도가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하고 또 조금 약간 상황이 달라서 예. 독일이 다 하고 있으니 우리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좀 다른 이야기 좀 들어보죠. 수익형 부동산, 그러니까 월세 받는 부동산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한참 인기였는데 요즘에는 월세 받는 부동산의 평균 수익률이 4%대로 떨어졌다고요. 그만큼 사봐야 이제 월세가 별로 안 나오는